안녕하세요. 대형회계법인 최구회계사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R&D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여러 부처에서 R&D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한 공동관리 규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부처별로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비 관련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크게 사업비 편성 부분과 사업비 정산 부분으로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동영상이 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사업비 편성 부분인데요. 사업계획서 작성 시 예산 편성을 어떤 내용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항목별 제한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사업비 정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사업비 집행 시 어떤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의 불인정 사례들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사업비 편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대상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생산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과 프로젝트형 기술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또 새로운 사업이 R&D 형태의 사업이 추가될 경우에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 R&D 규정을 준용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그리고 산업기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 지침, 이렇게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사업 세부관리 지침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관련 내용을 규정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들을 바탕으로 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들은 매년 개정이 되고 있는데요. 과제를 수행하고 계신 회사들에서는 이 개정이 될 때마다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전 제외 및 사후 관리 대상인데요. R&D 사업을 신청을 할 때 사전 제외냐 사후 관리냐에 따라서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사전 제외 대상이라고 하면 아예 이 과제를 신청할 수 없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R&D 활동을 다 한 후에 사업화까지 쭉 이어져야 되는데 재무 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회사들은 사전 제외로 해서 사업 신청을 사전에 막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7개의 사항들이 나오는데요. 이 7개 사항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사전 제외 대상이 돼서 과제를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기업의 부도, 그리고 두 번째, 세무당국에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채무불이행자, 그리고 4번, 파산, 회생 절차, 개인 회생 절차 등이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지금 네 가지 항목들을 쭉 보시면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은 회사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최근 2개 회계연도 연속하여 부채 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최근 2개 회계연도 계속해서 유동 비율이 50%이거나 50% 이하이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해당이 되면 사전 제외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2년 연속 500%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채가 과다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동 비율이 2년 연속 50%에 미달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유동 자금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회사들은 사전 제외에 해당이 돼서 과제를 신청하실 수 없는데요. 단서 조항이 사업 개시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그런 초기의 회사들은 아무래도 재무 상태가 굉장히 좀 들쑥날쑥하고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의 초기 기업들은 이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에 대해서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본 총계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본 총계에 마이너스로 표시된 기업들은 이 과제를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의 경우 의견 거절이거나 부적정을 받은 경우에 이 사전 제외에 해당이 돼서 과제를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후 관리 대상인데요. 사전 제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과제가 선정될 경우 전담 기관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 6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 사후 관리 대상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사후 관리 대상이 되면 아무래도 선정 평가 때 핸디캡을 안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개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작성을 하셔가지고 선정 때 어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6가지가 어떤 것들이냐 보면 첫 번째, 최근 회계연도 말 부채 비율이 300% 이상, 그리고 유동 비율이 100% 이하. 세 번째, 부분 자본 잠식, 그리고 자본금을 일부 이제 깎아먹은 이제 회사가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직전 연도 이자 보상 비율이 1배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지금 커버를 하지 못하는 그런 회사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3개년도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적자인 경우, 그러니까 3년 연속 영업 손실이 나고 있는 회사인 경우에 또 사후관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외부 감사를 받는 회사는 감사 의견이 한정인 경우에 또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총 6가지 중에 2개 이상이 해당이 되면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비와 민간 부담금을 그럼 어떻게 이제 사업비에 이제 구성을 할 거냐라는 문제인데요. 이게 R&D 과제가 전액 국비로 다 지원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담금을 매칭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얼마를 매칭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비 지원 한도입니다. 국비 지원 한도는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중소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 아니면 대기업이냐, 아니면 나머지 기타 비영리 기관이나 학교, 출연면 이런 데에 해당되느냐, 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서 국비 지원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이제 사실상 대부분 이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계신데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총 사업비 중에서 75%까지만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민간 부담금은 25% 이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최근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달에 코로나 특별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담금을 조금 완화해 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국비 지원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75%까지 해주던 것을 80%까지 약간 이제 증액을 시켜줬고요. 반대로 민간 부담금은 그러면 20% 이상 하시면 되겠죠. 자,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60%까지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코로나 지침에서는 65%까지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기업은 국비가 33%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라든지 출연연 이런 비영리 기관들은 전액 국비로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담금을 전혀 하지 않아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간 부담금인데 민간 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부담금을 전액 현금으로 낼 경우에는 아무래도 초기에 자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물로 낼 수 있는 것을 좀 길을 터 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현물로 내는 것을 더 선호를 할 텐데요. 그럼 이제 현물로 또 100%낼 수 없게 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보시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민간 부담금 중에서 40% 이상을 현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지침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을 완화시켜줬는데요. 40%가 아니라 10% 이상만 현금을 내면은 그 민간 부담금을 현금으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은 현금 부담금을 50%, 코로나 지침에서 마찬가지로 10% 이상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켰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40%, 50%, 뭐 코로나의 경우에 1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민간 부담금 중에서의 비율이거든요. 자, 예를 들면 총 사업비 1억짜리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 코로나 지침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1억 중에서 80%까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럼 1억 중에서 8천만 원까지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거고요. 2천만 원은 이제 민간 부담금을 하셔야 되는데 그 2천만 원 중에서
자, 코로나 지침에 따르면 10% 이상 현금을 내야 됩니다. 그럼 2천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을 현금을 내시고 나머지 1,800만 원을 현물로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국비 지원비를 따지고 민간 부담금 중에서 현금 현물 비율을 아래 표와 같이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이 과제 전체를 놓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 과제 내에서 각 회사별로 국비를 얼마씩 이제 배분을 해서 나눠 가지실 텐데요. 각 회사별로 이 비율을 적용을 해서 나눠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제 전체로 놓고 이 비율을 따지는 게 아니라 각 회사가 이 한 과제 내에서도 얼마씩의 국비를 가져가느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민간 부담금을 편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목별 사업비 구성입니다. 이제 직접비, 간접비, 뭐 인건비 이런 이제 비목의 내용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크게 이제 비목이 직접과 간접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비 안에서 이제 세목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흔히들 뭐 비목이라고도 이제 뭐 많이들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제 세목이 지금 이제 5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6가지 세목이었었는데 올해 그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서 연구과제 추진비가 연구 활동비로 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개 이제 세목이 남아 있는데요. 첫 번째 인건비. 말 그대로 이제 이 과제에 참여하는 내부, 외부 인력들의 인건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학생 인건비는 학교에서 이제 과제를 할 때 뭐 교수님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학생들까지 이 과제에 참여를 하면서 학생 인건비로 사업비를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뭐 인건비든 학생 인건비든 참여하는 인력은 최소한 10% 이상의 참여율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뭐 5%만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되지 않고요. 최소한 참여를 하려면 10% 이상의 참여율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인데요. 어떤 시약이나 재료 구매하는 거, 그리고 장비를 구매하는 거, 장비 임차하는 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일반적인 제조업의 경우에는 요 세목이 가장 이제 사업비 중에서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구활동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과제 추진비와 이제 올해부터 통합이 됐는데요. 이제 시험 분석비, 뭐 인쇄 복사비, 문헌 구입비, 뭐 전문 가령비, 국내외 여비, 뭐 이런 이제 각종 연구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 그리고 이제 연구과제 추진비에 있던 항목들이 연구과제 운영비라는 항목으로 이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회의비, 사무용품비, 초과근무식대, 연구환경 유지비 이런 항목들이 연구과제 운영비로 이제 세 세목으로 이제 통합이 됐고요. 연구과제 운영비는 직접비의 5% 이내에서 편성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구수당 같은 경우는 이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들한테 이제 과제가 종료가 되면 열심히 했다는 취지에서 수당을 일부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소중견기업은 반드시 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편성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부처 사업하고 조금 이제 다른 내용이라서 중소중견기업이 과제를 하신다라고 하면 편성된 인건비의 10% 이상을 반드시 연구수당으로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간접비인데요. 간접비는 어떤 수행기간의 유형에 따라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기업체 같은 경우는 현금 직접비의 10% 이내에서 편성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간접비가 고시된 그런 이제 학교나 출연연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고시 비율을 따르시면 되고, 그리고 고시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그 학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학교들 같은 경우는 현금 직접비의 5% 이내에서 간접비를 편성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비영리 기관들은 17% 이내에서 간접비를 편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업계획서에 나오는 양식인데요. 일단 개발사업비 산정 내역에서 재원 조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국비랑 민간 부담금이랑 어떻게 이제 각 그 회사마다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지를 이제 여기서 표에다가 총괄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 참여, 뭐 1, 2, 3 이렇게 해서 각 회사들이 정부 출연금을 얼마를 가져갈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각 수행기관별로 아까 국비 지원 비율 그리고 민간 부담금 중에서 현금으로 의무적으로 최소한 내야 되는 비율 이런 것들이 아까 정해져 있었죠. 이 표를 딱 보면은 부담 비율이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사용 계획입니다. 일단 왼쪽에 이제 기관별로 직접비와 간접비를 얼마씩 쓸 건지 그리고 현금과 현물로 나눠서 얼마씩 쓸 건지를 총괄적으로 나타내는 표고
이제 이 뒤에 이제 세부적으로 각 세목마다 얼마씩 편성을 할 건지를 이제 쭉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비목별 총괄표에서 각 회사마다 이제 각 세목별로 현금과 현물을 얼마씩 편성하실 것인지를 이제 여기다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세목마다 세부적인 편성 내용은 또 이제 뒤에 첨부가 되는데요. 저희가 그 평가위원회에서 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다 보면 이 앞뒤의 숫자가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뒤에 세목별로 나오는 세부 내역들을 기재를 하신 다음에 거기 나오는 합계가 이 비목별 총괄표로 이제 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서로 숫자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숫자를 고치거나 할 때는 뒤에 세부 내역뿐만 아니라 앞에 총괄표도 더불어서 같이 고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세목 인건비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 과제에 참여하는 내부, 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이제 인건비인데요. 자, 이제 급여 총액에다가 참여율을 곱해서 이 사업비로 편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급여 총액이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자, 급여 총액이라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 부담하는 급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을 채용함에 따라서 세전 급여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4대 보험도 절반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1년 지난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금까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합산한 개념의 인건비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세 가지 항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참여율을 곱해서 인건비를 편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세전급여 정도 수준으로 해서 편성하실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4대 보험 회사 부담분, 퇴직금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정산을 하시려면 준비해야 될 서류가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인정이 자주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세전급여만 가지고 사업비를 편성하시고 세전급여에다가 참여를 곱해서 그만큼 인건비를 편성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자 대표자 같은 경우는 사실 급여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여 총액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인건비로 가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거나라고 않게 되면 뭐 이제 소득금이 굉장히 이제 적은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적자가 나게 되면 사실 개인 사업자 대표 같은 경우는 돈을 하나도 못 번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인건비로 하나도 그럼 인정을 안 해줄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런 경우에를 이제 대비해서 뭐 소득금이 굉장히 적거나 적자가 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상용 근로자 월 평균 급여로 이제 편성을 하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대표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자 나는 회사나 소득이 굉장히 적은 회사 같은 경우에 대표자 같은 경우는 상용 근로자 월 평균 급여가 한 370만 원 정도 됩니다. 월. 그 정도 금액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거는 개인 사업자 대표만 요 조항에 해당이 되고요. 법인 사업자의 대표는 어쨌든 근로소득자입니다. 그래서 급여가 있으시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의 어떤 실적이 안 좋다거나라고 해서 대표자님들이 그 급여를 안 받아가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인 사업자의 대표는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 근로자 월 평균 급여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 사업자 대표만 해당이 된다. 이거 조금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참여를 하시려면 참여율 10% 이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현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회사에서 이제 어떤 연구 시설 그리고 이제 연구에 참여하는 인력들 기본적으로 갖춘 상태에서 이 과제를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과제를 안 했더라도 이 직원들의 인건비는 계속 아마 나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런데 이제 예외적인 사항들이 항상 있겠죠. 현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원 소속 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받지 못하는 연구원은 현금으로 계산 가능하다라고 해서 어떤 뭐 정부 출연연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현금으로 계산하실 수가 있고요. 기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 이제 내용을 적어놨는데요.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부 인건비를 편성하시는 업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외부 인력이라고 하면 우리 회사 소속이 아닌 다른 이제 기관에 소속된 분들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다른 기관에 소속된 분들 중에서도 다른 기업체에 소속된 분들은 외부 인건비로 편성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영리 기관에 소속된 분이라든지 아니면 프리랜서라든지, 그러니까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 이런 분들만 외부 인건비로 편성을 해서 쓰실 수가 있고, 다른 기업체에 소속된 사람들은 외부 인건비로 편성하실 수 없다. 이걸 꼭 좀 이제 사업비 편성 단계에서 인지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외부 기업체 소속인 분들을 데려다가 외부 인건비를 편성을 하고 지급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1년치가 다 불인정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부 인건비는 프리랜서 또는 외부 비영리 기관 소속된 분들만 편성하실 수 있다라는 거에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올해 개정된 내용 중에 비영리 법인의 연구 지원 인력, 그러니까 학교의 산학협력단 소속이 아니라 각 교수님들의 연구실에 소속된 어떤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기업체 소속인 경우에 현금 인건비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는 뭐 출연연이나 학교에 계신 분들의 어떤 현금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기업체 소속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현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 첫 번째 신규 채용을 하는 직원. 이제 신규 채용을 하게 되면 일단 기존에 이제 근무하던 직원이 아니라 신규 채용을 함으로써 이제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기업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하면 그 직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편성할 수 있게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이라고 하는데요. 신규 채용을 하는 인건비 직원의 현금 인건비를 잡아놨으면 그거에 해당되는 것만큼 기존 인력도 현금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게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을 하면 굉장히 인센티브를 이제 많이 주는 거죠. 현금 인건비 편성뿐만 아니라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그것만큼 그 금액만큼 그대로 이제 추가적으로 현금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게 길을 열어 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채용 청년 및 추가 신규 채용 청년 인력, 이제 청년 이제 그 출연금 정부 출연금 5억마다 청년을 한 명을 의무적으로 이제 고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 청년들의 인건비도 현금으로 편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창업 초기 중소기업입니다. 아까 어떤 사전제외 말씀드릴 때 부채 비율 2년 연속 500% 이상, 유동 비율 2년 연속 50% 이하, 요거를 따질 때 요거 해당되면 이제 사전제외라고 말씀드렸는데 3년 이내 회사는 그 비율을 따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현금 인건비 중에서 이제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7년 이내, 그러니까 설립된 지 7년 이내의 회사는 기존 인력이라고 하더라도 현금 인건비로 편성할 수 있게 어떤 초기 기업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그래서 이제 사업비용 별표에 그 인정 분야가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과제를 수행하는 이제 중소 중견 기업의 이제 연구원은 현금으로 인건비를 편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쪽 그런 과제를 하시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뭐 어떤 재료보다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업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금 인건비를 이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코로나 특별 지침에 따라 이제 한시적으로 중소 중견기업은 상기의 어떤 예외적인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정부 출연금의 50%까지 현금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게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기업체가 어려우니까 인건비 부담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 출연금의 50%까지는 이제 뭐 기존 인력이건 신규 인력이건 상관없이 다 현금 인건비로 편성할 수 있게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니 올해는 이걸 좀 이용하시는 게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계획서의 인건비 부분 양식인데요. 첫 번째 보면 인력 구분에 기존 인력이냐, 신규 인력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원래 근무하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성명, 직위, 그 내부냐, 외부냐, 그러니까 뭐 이제 기존 인력이면 이제 내부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신규 채용 여부 여기서는 기존 인력이니까 신규 채용은 아니라고 적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급여 총액이 나옵니다. 급여 총액은 여기서 연봉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연봉 곱하기
참여 기간은 뭐 12개월을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참여율은 몇 프로를 할 건지 적으시면 되는데, 아까 의무적으로 10% 이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합계를 보면 급여총액 연봉을 적다 보니까 급여총액 나누기 12, 그래서 이제 월 급여를 일단 환산을 하죠. 그 다음에 참여 기간 몇 개월 할 건지 곱해서 거기다가 참여를 곱해서 현금으로 할 거냐 현물로 할 거냐 이렇게 이제 금액을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기업체 같은 경우는 현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현금으로 할 수 있는 뭐 신규 채용이라든지 이런 이제 예외적인 경우에 현금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특별 지침에 따라서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하실 수 있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인력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별도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해서 현금 인건비를 편성한 경우에는 현금 인건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 현금 인건비를 잡아 놓으셨으면 신규 채용 현금 인건비로만 쓰셔야지, 그게 신규 채용이 지연됐거나 뭐 남았다라고 해서 어떤 재료비로 쓰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존 인력과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예산은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로만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 인건비인데요. 이제 학생 인건비는 주로 이제 학교에서 과제를 수행할 때 교수님과 이제 학생들이 같이 과제를 참여하는 경우에 편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학사 과정에 있는 학생도 있을 거고, 뭐 석사 과정, 박사 과정, 아니면 이제 박사가 끝나고 박사후 과정에 있는 이런 이제 각 학위마다 이제 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 과정 같은 경우는 월 100만 원 한도고요. 그리고 석사는 월 180, 박사는 250. 그리고 박사 후 과정은 이제 박사까지 다 졸업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와 계약된 그 이제 금액으로 편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학생 인건비도 참여율 10% 이상으로 이제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학생 인건비 사업 계획서 양식을 보겠습니다. 이제 학생 인건비 같은 경우는 각 학교마다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학교는 이 사업 계획서에 누가 참여할 건지 굳이 이제 학생별로 인건비를 아까 인건비처럼 이렇게 뭐 별도로 나눠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학위에 따라서 이제 맨몬스로 이렇게 넣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학사 과정이다라고 하면 학사 과정은 아까 월급여 100만 원 기준이라고 했죠. 100만 원에다가 맨몬스 얼만큼 들어갈 거냐 곱해서 이제 학생 인건비를 편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기관이 아닌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통합 관리 기관으로 지정이 안 된 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인건비하고 똑같이 이름이랑 그리고 이제 학사 과정이냐 석사 과정이냐 이런 과정명을 적고, 그리고 월급여 이제 학사 과정이면 100만 원 기준이 되겠죠. 거기다가 참여 기간, 참여를 곱해서 학생 인건비로 편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시설이나 장비를 구입을 한다든지 임차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시약, 재료 구입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요 세목에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어떤 기기나 장비 이런 것들은 이 과제 투입해서 소모해서 없어지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 사업비로 구매를 해도 과제가 끝나도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과제 종료 때쯤에 구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보시면, 자, 해당 과제의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고 해당 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를 둬야 될 게,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구매를 완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 같은 경우는 사서 뭐 계속 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과제 뭐 며칠 남겨놓고 샀다, 그리고 과제 조금 썼다라고 해서 이제 과제비에서 사주는 거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최소한 과제 끝나기 2개월 전까지는 구매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비 같은 경우는 그 구입 시기에 조금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3천만 원이 넘어가는 이제 어떤 장비에 대해서는 중앙장비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같은 경우는 현물로 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국비 지원 비율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민간 부담금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민간 부담금 중에서 기본적으로는 현물이지만 현금으로 일부를 할 수가 있게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물을 그럼 뭘 낼 거냐?
보통은 이제 인건비를 이제 대부분 다 현물로 출자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간혹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현물로 출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장비를 출자하실 때는 이제 이 내용을 조금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구입한 지 5년 이내의 장비여야 됩니다. 옛날에 구입한 장비를 이 사업에 쓰겠다라고 하면 사실 어떤 뭐 이제 거의 뭐 다 내용 요소도 지난 장비를 이제 뭐 사업비로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건 조금 뭐 좀 문제의 소지가 있겠죠. 그래서 구입한 지 5년 이내의 장비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구입가의 20%까지만 현물로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5년 이내에 내가 1억 주고 산 장비가 있다라고 하면 1억을 현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억의 20%, 그러니까 2천만 원까지만 현물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편성 때 이 내용을 모르고 1억으로 편성을 해버리면 나중에 8천만 원이 불인정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 단계에서 반드시 취득가의 20%까지만 된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편성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규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아까 현금 인건비로 편성하실 수 있게 좀 이게 길을 열어놨잖아요. 근데 신규 채용을 하면 이 현물 장비에 대해서도 30%까지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조금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시약, 재료 이런 이제 소모성인 물품들 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요 세목에서 사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쭉 보시면 자, 외주 용역비가 나오는데요. 외주 용역비 같은 경우는 어떤 핵심 공정이나 핵심 기술 개발에 해당되지 않는 것만 외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제를 이 주관기관이나 이 참여기관에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 주관이나 참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을 보고 지원을 해줬는데 핵심적인 부분들은 다 외주를 맡겨버리면 사실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의 역할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은 이 수행기관이 하되 뭐 단순 가공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외주로 주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3천만 원이 넘어가는 외주 가공비, 외주 용역비를 편성하실 경우에는 이제 그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그렇게 이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보시면은 범용성 장비 같은 경우에는 협약 시에, 그러니까 선정평가 당시에 사업계획서에 이 범용성 장비가 명시가 돼 있는 경우에만 이제 장비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영리 기관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어떤 구매 프로세스를 거치면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범용성 장비를 구매를 할 수 있게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수행기관 내부 보유 장비나 수행기관 간의 장비 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은 불가하다 써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있는데 그걸 뭐 현물 출자를 하거나 그러지 않은 장비입니다. 자, 그 장비를 요 과제하는데 일부 썼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장비 사용에 대한 대가를 이 사업비에서 나한테 지급을 해달라. 이게 안 된다는 얘기고요. 또 하면서 참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요 과제하는데 일부 쓰면서 이 사업비로 참여기관의 어떤 이 사용료 대가를 지급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서 양식인데요. 연구 시설, 장비, 재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고요. 내역에다가는 어떤 품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을 쭉 이제 세부적으로 쭉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단가와 수량을 곱해서 이제 현금이냐 현물이냐 여기다가 이제 금액을 기재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내역을 적으실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을 적으셔야지 내가 어떤 거를 하고자 하는 활동을 적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품목을 어떤 구체적인 물건 이름을 적으셔야지 내가 어떤 거를 제작하는 비용을 쓰겠다라고 내역에 적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품 A를 사겠다.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A라는 걸 만드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품들이 1, 2, 3번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A 제작비를 쓰겠다라고 해서 내역에 A 제작비 관련 비용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A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 1번, 2번, 3번 이렇게 부품 내역을 기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수량이 굉장히 좀 과다한 것들은 아무래도 또 양산에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또 질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도 연구개발에 필요한 수량만큼만 구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현물로 부담한 어떤 장비의 현황에 대해서 적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까 이제 현물 장비를 출자를 하시려면 구입한 지 5년 이내여야 되고 취득가의 20%까지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30%까지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연구시설 장비명을 적으시고 어떤 뭐 규격이나 어떤 그런 이제 사양을 적으시고
자, 얼마에 샀는지, 그리고 언제, 몇 년도에 산 것인지 이렇게 적으시고, 구입 단가에다가 이제 20% 한도로 본 과세 계상 비율 이제 20% 적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본 과세 계상 비율에 20%가 아니라 뭐 50% 이렇게 적으시면 나중에 이제 불인정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연구활동비 편성입니다. 자, 연구활동비에는 굉장히 그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두 페이지에 걸쳐서 이제 산정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참여연구원들의 여비, 예전에는 이제 국외여비만 연구활동비고 국내 여비는 연구과제 추진비였습니다. 근데 올해 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국내 여비뿐만 아니라 국외 여비, 국내 여비 모두 다 연구과제, 연구활동비로 편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비를 쓰실 때는 우리 회사에 여비 규정이 있으시면 그 여비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비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여비 규정이 없으면 이제 실비를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실비라고 해서 굉장히 과다한 금액까지 인정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 통념상 이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제 쓰시면 되는데 저희가 정산할 때 주로 이제 공무원 여비 규정을 많이 준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나오는 어떤 식비나 어떤 숙박비, 그런 교통비 이런 이제 정도의 수준의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실비라고 해서 너무 과다하게 쓰는 거는 좀 자제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쇄 복사비, 그리고 뭐 제세공과금, 수수료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되고요. 산업당지공단 과제 같은 경우는 기업체들의 경우에 사업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면 협약하기 전에 국비에 대해서 보증보험료를 이제 집행을 하셔서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 오셔야 됩니다. 그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도 연구활동비에 편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 활용비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제를 하시다가 어떤 기술적인 자문을 받을 일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 전문가를 찾아가서 자문을 받으시고 적절한 자문 수당을 이제 지급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때 문제가 되는 게 자문 수당을 과연 얼마를 지급할 것이냐라는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사업 세부관리 지침에 어떤 이제 전문가 활용비에 대한 금액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세 페이지 뒤에 가보시면 그 전문가 활용비 단가를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고료라든지 뭐 강사료, 그다음에 뭐 회의수당, 자문료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요 표를 참고하셔가지고 지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헌 구입비, 학회, 세미나 참가비 이런 비용들 이제 과제와 관련 있는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회의 및 교육 세미나 참가비, 세미나 개최비 이런 것들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회의를 할 때 좀 큰 규모의 회의 같은 경우는 뭐 회의장 대관료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거기서 또 뭐 식비, 다과비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뭐 대관료는 이 연구활동비 중에서 회의 및 교육 세미나 개최비로 쓰시면 되고 식비는 우리 연구과제 운영비로 아까 이제 연구활동비 내에 그 연구과제 운영비라는 세세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항목으로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이제 뭐 원고료, 통역료 나올 거고요. 뭐 기술 도입비 그리고 이제 시험 분석 검사비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시험 분석 검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과제 수행 기간 이제 막바지에 발생하는 비용인데요. 이제 그 정량적 목표 달성 여부를 입증하시기 위해서 공인 시험 분석 기관에 의뢰를 하셔가지고 성적서를 나중에 이제 받아 오셔야 됩니다. 그때 발생하는 비용을 이제 연구활동비에서 쓰시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아무래도 연구 막바지에 발생하는 비용이다 보니까 신청은 했지만 성적서가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종료일까지 사실상 그 시험 성적서가 나와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이제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제가 종료되고 나서 저희가 이제 45일 내에 정산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정산 마무리하는 기간 동안 성적서가 나오면 인정은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 시험 분석은 좀 일정을 좀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좀 서두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구과제 운영비 말씀드렸는데 연구과제 추진비에 있던 것들을 연구활동비로 옮기면서 연구과제 운영비라는 새 세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비, 회의비, 야근 식비,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어떤 연구실 소모성 경비 이런 것들을 연구과제 운영비로 쓰시면 되고 직접비의 5% 이내에서 편성을 하시고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용품비 같은 경우는 과제에 무관하거나 아니면 비소모성이거나 이런 것들은 사무용품비로 집행하실 수가 없고요. 자, 그리고 연구환경 유지비를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데
사업계획서에 연구환경 유지비 100만 원 이렇게만 써놓으시면 연구환경 유지비를 쓰실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품목을 사업계획서에 이제 명시를 한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평가에 제출하시는 사업계획서에 연구환경 유지비 쓰시고 괄호치고 어떤 품목, 구체적인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을 적시한 경우에만 연구환경 유지비를 쓰실 수가 있다는 걸 꼭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이것도 연구환경 유지비 이렇게만 써놓고 이제 나중에 집행을 하셔가지고 불인정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의비입니다. 이제 회의를 하고 어떤 뭐 회의할 때 들어가는 뭐 다과 아니면 회의 끝나고 먹는 식비 이런 것들을 이제 회의비로 쓰시면 되는데요. 근데 회의비를 쓰실 때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반드시 외부 기관 참석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회사 직원끼리만 회의하고 회의비를 쓴다. 이거는 인정이 안 되고요. 반드시 우리 회사 사람하고 또 다른 기관 소속, 그러니까 다른 회사 사람, 다른 어떤 외부에 소속된 사람하고 같이 회의를 한 경우에만 회의를 쓰실 수가 있고 1인당 3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라는 것을 조금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 때문에 야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야근하면서 야근 식대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1인당 7,000원 한도 내에서 야근 식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원고료, 강사료 이런 것들 이제 꼭 세부 관리 지침에 나와 있는 단가고요. 전문가 활용비와 관련해서 학교나 출연연에서는 자체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규정이 있으시면 그 규정을 따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이 전문가 활용비와 관련된 규정은 없는 경우가 사실상 대부분입니다. 그 경우에는 여기 세부관리 지침에 있는 이 표를 참고하셔가지고 지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구활동비 사업계획서 양식입니다. 그래서 연구활동비에 보면 내역에다가 뭐 보증보험료 얼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시험 분석비 얼마 이렇게 이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구 과제 운영비 얼마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단가랑 횟수는 뭐 크게 뭐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재료비 쪽에서는 단가와 수량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요. 연구활동비 쪽에서는 사실 그 부분들을 좀 가늠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단가와 횟수는 적절한 수준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역은 아까 그렇게 뭐 시험 분석비, 뭐 보증보험료, 뭐 전문가 활용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구수당입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정에는 중소중견기업은 의무적으로 직접 인건비의 10% 이상을 편성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부처하고 조금 이제 다른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이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 인력들의 어떤 보상, 장려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연구수당을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R&D 과제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20% 이내. 그러니까 이제 중소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10%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한도는 20%. 그러니까 10%에서 20%요 사이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편성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이제 어떤 R&D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10% 한도 내에서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인별 연구수당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 있는데요. 연구수당 한도가 없을 때는 이제 혼자만 이렇게 연구수당을 단독으로 수령하는 경우만 문제가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폐단이 있어가지고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한도를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해당 연구원이 지급받은 인건비 총액의 50% 이내. 그래서 이제 인건비 부분에 가보면 아까 사업계획서 양식에 누가 뭐 연봉이 얼마고 참여율이 얼마고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편성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 편성된 각자의 인건비의 50%까지 연구수당을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해당 수행기관 연구수당의 50%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에 연구수당이 총 1,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 한 사람이 받아갈 수 있는 게 최대 500만 원까지 딱 절반까지만 받아갈 수 있지 뭐 6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한 사람이 그 50% 이상을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한도를 고려를 하셔서 연구수당을 편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구수당을 지급하실 때는 이제 기여도 평가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연구수당의 지급 시기는 연구 과제가 종료된 이후에 이제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연구수당을 집행하실 수가 없고요. 과제가 종료된 이후에 정산하는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연구수당을 이제 집행을 하시면 되고 간혹 이제 최종 평가가 끝나면 연구수당을 우리는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회사도 있는데요. 한때 그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규정이 개정이 돼서 과제 종료일 이후에 이제 연구수당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과제 종료하자마자 기여도 평가서 작성해서 참여 인력들한테 연구수당을 나누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른 감액이 있는데요. 이제 최종 평가를 받으시면 이제 75점 이상 받으셔야지 연구수당을 그대로 다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성실 수행이 나와버렸다. 75점 밑으로 이제 60점에서 75점 사이가 이제 성실 수행인데요. 성실 수행을 받으시면 연구수당을 50%를 이제 다시 뱉어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평가도 잘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수당 양식인데요. 표가 이렇게 뭐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나눠져 있긴 한데 이게 연구 기여도 평가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나눠지는 부분, 이제 배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업 계획 단계에서는 그냥 내역에다가 연구수당 적으시고 금액에다가 그냥 총액을 한 줄로 쭉 그냥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접비 편성입니다. 간접비는 이제 각 수행기관의 어떤 유형에 따라서 한도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간접비 고시된 기관은 고시 비율을 적용하시면 되고, 비고시 대학은 5%, 그리고 이제 기타 비영리 기관들은 직접비의 현금 직접비의 17%, 그리고 영리 기관은 현금 직접비의 10% 이내에서 편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인력 지원비, 연구 지원비, 그리고 성과 활용 지원비 이렇게 크게 세 개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요. 보통 많이들 하시는 게 어떤 연구실 안전관리비 그리고 이제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에서 이제 특허 출원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간접비로 많이들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단지공단 과제를 수행하시는 경우 보면 보통은 간접비에 이제 특허 출원비나 어떤 특허 등록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대부분 잡아놓으셨고 다른 항목들은 사실 기업체에서 잡을 만한 항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특허 출원비나 어떤 연구실 안전관리비 정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간접비 양식인데요. 이제 인력 지원비, 그리고 연구 지원에 관한 경비, 그리고 성과 활용 지원에 관한 경비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특허 출원비 같은 경우는 성과 활용비에다가 특허 출원비에서 이제 금액을 이제 편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비 편성과 관련된 부분은 다 말씀드렸고, 1회차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